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62페이지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형자산,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은 곳입니다. 유형자산. 네, 이제 이어서 무형자산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는 무엇이냐?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 여기까지는 유형자산과 설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여기까지는 유형자산의 설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유형자산과의 차이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품, 차량, 운반구, 건물, 토지, 구축물 이런 것은 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형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형의 자산이라는 건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기록을 어떻게 해요?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장난 많이 칠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게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예,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건 누가 봐도 우리 책상이 유형자산 책상 100개 있다 하면은 예, 가서 예,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인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무형자산 만약에 무형자산 뭐가 있을까요? 뭐 영업권, 네, 무슨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얼마 있다. 개발비가 얼마 있다. 이거 인정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예.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더해야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가 그랬듯이 뭘 추가적으로 더해야 되느냐. 자, 식별 가능하고 여기 나오죠. 무형자산의 정의 추가되는 거. 식별 가능하고 이 말은 뭐냐면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이 어디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독립적이어야 돼. 식별 구분돼야 된다 이거.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건 우리 회사 거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내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내가 팔고 싶을 때 처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임대해주고 싶을 때 임대도 해줄 수 있고 이게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 두 가지죠.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아까 말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아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식별 가능, 기업의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러한 것을 갖춘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에서 이 식별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통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걸 내용적으로 여기다 추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추가 설명이 그렇게 꼭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식별 가능해야 된다 하면은 뭔가 무형자산이 여기 다른 자산과 여기 분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리. 어디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식별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리고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려면 그 자산을 빌려주거나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이걸 우리 기업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죠. 네, 그래서 식별 가능성,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무형자산은 이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런 것들 교육훈련비나 마케팅 비용을
무형자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데 올해 5천만 원을 돈을 들여서 직원들 교육훈련비가 들어갔어요. 근데 직원들 교육을 왜 시킬까요? 그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함으로써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업무의 질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비는 무형자산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통제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 교육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직원한테 시켰잖아요. 직원을 우리가 회사에서 그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예. 옛날 같으면 뭐 독소조항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 사용자와 이 비사용자, 즉 근로자와 이 기업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민주화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세계 수준이에요. 세계 선진국, 웬만한 선진국보다 훨씬 민주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 느끼는 시민 민주화, 요거는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 자,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회사의 자산이라고, 물론 자산처럼 대우는 하지만 통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광고가 바로 마케팅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회사의 이미지를 높게 해주고 그것이 제품의 판매나 상품의 판매로 연결이 되는 건 알겠지만 그것이 경제적 효익은 기대가 되지만 이거 역시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거예요. 그 가치를 어디로 팔 수 있냐, 빌려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통제 불가능.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럼 무형자산이냐?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 딱 나와 있어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게 무형자산 개정 과목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광업권이라든가 산업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건 비교적 쉽습니다. 요 세 가지는. 자, 산업재산권 하면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우리 국내 특허면 국내 특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바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식별 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것도 산업재산권으로서 쉽게 확인이 됩니다. 다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산업재산권은 이런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는 뭐냐? 우리가 이 컴퓨터를 회사에서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만 사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죠.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종업원이 MS 오피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MS 오피스 깔아줘야 되고 아래 한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래 한글 설치해야 되고 무슨 설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캐드 필요하다면 캐드 설치해줘야 되고 세무회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존 프로그램 같은 ERP라든가 더존 스마트웨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건 구입하는 거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회사 재산이라는 걸 아느냐? 라이센스가 딱 있어요. 라이센스가. 우리 개인들 같으면은 개인도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사도 여러분 그 제품 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라이센스입니다. 저희 같은 학원은 이렇게 수량 몇 개 이렇게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어디서 단속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치된 게 30개가 넘었네? 불법. 무단복지해서 썼으니까 고발한다. 고발하기 전에 빨리 타협을 해야죠. 그래서 물건을 빨리 사주면 돼요. 안 사주고 버티면 고발당해가지고 훨씬 더 비싼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다 정품 사서 쓰지, 예,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이나 이런 기업체들 불법으로 쓰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죠. 제가 그 91년도에 학원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봤어요. 바보 취급받았다 그럴까요? 에이, 그거 어디 가면 다운받는데 뭐 그런 거 샀어. 예,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불과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가. 그게 자랑스러운 때가. 근데 지금은, 예, 그거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저 큰일 날 사람이네. 네. 여러분 청계천에 가서 PC 조립해줘도, 예, 요즘은 청계천이 아니라 용산이죠. 용산에서 PC 조립해도 아무것도 안 깔아주는 거 아시죠? 예, 못 깔아줍니다. 공개용은 깔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처럼 엑셀, 파워포인트, 뭐 아래 한글, 뭐 해서 있는 대로, 뭐 캐드까지, 뭐 게임 막 수십 개 막 깔아주고, 예, 지금은 못하죠. 자, 요 세 개 간단한 거고요. 복잡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 자, 그래서 영업권이 왜 복잡하느냐. 자, 영업권이 뭔지를 잘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등으로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말한다. 영업권이라는 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그 유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위치가 아주 좋다든가 이런 것으로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가치, 그걸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업권을 회사가, 야, 우리 회사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아주 이미지도 좋고 뭐 위치도 좋고 하니까 올해 그거를 가치를 50억으로 측정합시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결산할 때, 2020년 결산할 때 무형자산에다가 영업권 50억 하고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업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사업 결합할 때만 인정을 해줘요.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 뒤에 이게 보면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있는데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0억이 내부 창출,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따져보니까, 우리 회사가 경쟁사에 비해서 요만큼은, 아니면 우리 회사 자산 가치에 대해서 요만큼은 더 가치가 있어. 예. 우리 회사의 가치를, 무형의 가치를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딱 올리는 거,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것을 내부 창출이라고 해요. 내부 창출 인정 안 합니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영업권 내부 창출 인정 안 한다는 거 언제 인정해요? 사업 결합, 합병 이럴 때. 그럴 때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 네. 자, 그러면 순자산이 뭐예요? 자본, 자기 자본. 네. 자본. 그러니까 자, 우리 회사가 말이죠. A라는 기업을 합병하기로 했어요. A라는 기업과.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딱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딱 보니까 자산이 100억이네요. 자산이 100억. 자산의 장부 금액이 100억이에요. 예. 시가로 환산을 했어도 100억. 그 다음에 부채를 조사해 봤더니 요건 자산이고 부채가 은행빚이 60억이 있네요. 60억. 60억. 그러면 이 회사의 순자산, 자본은 얼마라는 얘기죠? 4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회사를 40억을 주고 인수하면 돼요. 자, 인수할 때 부채까지 같이 인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병하는 거예요. 부채까지 같이. 그러니까 돈은 이 기업주한테는 40억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40억 주고 100억의 자산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네. 부채도 잡고, 그럼 우리 회사에 자산 100억 늘어나고 부채 60억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만약에 현금으로 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40억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감소 40억. 40억에 딱 사면 그렇게 회계 처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40억엔 못 팔아. 60억 주세요. 60억. 그래요? 그러면 60억을 줍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40억이 아니라 여기가 현금이 60억을 주겠죠. 그러면 대변에 부채 60억, 우리 회사 재무제표 합치는데 현금 60억, 차변 20억을 뭐라고 기록해야지? 영업권이라고 이걸 기록한다. 순자산보다 더 주고 사는 것은 무슨 자산이냐?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결합 시에만 영업권을 인정한다. 아까 자본, 이 회사의 순자산 40억 그대로 사면은 영업권이 안 나타나요. 네. 40억 현금 주고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100억 자산을 인수하는 거예요. 부채 포함해서. 그러면 차변에 자산 100억, 대변에 부채 60억, 대변에 현금 40억 하고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회계 처리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60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변에 현금이 60억. 그럼 부채 60억하고 합치면 120억. 그럼 차변에 자산 100억에다 20억을 뭘로 기록하지? 영업권. 그것만 인정한다 하는 거죠. 영업권. 네, 그거 영업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이게 이제 그 무형자산 공부하실 때, 암기하실 때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뒤에가 뭐 권리가 붙죠. 권. 그런데 요거는 말이죠. 뒤에가 빚자 돌림이에요. 빚자 돌림 하면은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유형자산 처분, 이건 실자로 끝나는 거죠. 예. 아무튼 빚자. 빚자가 되게 비용이에요. 빚자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개발비 나오면 착각을 해. 이것이 비용인가? 비용 아니라는 거, 요거부터 알아셔야 돼요. 개발비는 빚자로 끝나는데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에요. 어떤 것이냐?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네, 이게 핵심이에요.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개발비를 인식합니다. 자, 개발활동과 연구활동은 달라요. 연구활동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회사든 간에 연구활동 안 하는 회사는 없죠. 예. 항상 연구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큰 회사 가면 연구소도 있을 수 있고 무슨 개발과, 뭐 신제품 개발과 이런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신제품 개발과라든가 연구소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뭐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분량은 왜 이렇게 많지? 예. 우리 회사에 어떤 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늘상 그걸 연구하는 게 그 연구 개발팀이 하는 일이에요.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 증대하고 품질 향상시키고. 그런 것은 개발비가 아니에요. 그건 일상 업무니까 비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연구 개발비라고 그래요. 연구 개발비. 연구를 하는 거다. 이거는 앞에 연구자 안 붙어요. 딱 세 자예요. 그냥 개발비. 이게 자산이에요. 개발비는 뭐다?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입니다. 개발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평상시 연구를 쭉 하다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개발 착수. 네, 오케이. 이거 가능성 있고 수익성이 있다.
해가지고 새 제품 이거를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개발비예요. 예. 감 잡히시죠? 예. 자, 그래서 개발비는 연구 개발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예, 산업재산권에는 구체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세부적으로 말하면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은 우리가 감가라고 안 하고 상각한다고 합니다.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상각한다고 그래요.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정액법으로 그냥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교적 정액법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주의해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네. 많이 다릅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라는 게 아예 없어요. 잔존가치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의 회계처리 볼까요?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상각비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감가상각비였습니다. 네, 감가상각비. 앞 시간에서.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개정이 아니에요. 무형자산 상각비. 네,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모두가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다 판매관리비예요. 네, 그런데 개정 과목이 다르다 이거예요. 무형자산 상각비. 구분해서 쓰고 있고 대변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대변이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차감 계정을 사용했죠. 기계장치다 그러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2개,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의 감가상각 2개. 그래서 차감 계정을 이용했는데 무형자산은 개발비, 영업권 이렇게 직접 상각합니다. 직접 차감한다. 무형자산에서는 차감 계정 과목을 만들지 않고 직접 차감한다. 네.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했죠. 사용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안 합니다. 직접 까버려요. 네. 그래서 무형자산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네. 항상 장부금액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르다. 네.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까지 끝났네요. 예,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회계처리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판매관리비고요. 대변에서는 자산감소, 직접 상각한다.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제 비유동자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기타의 비유동자산이니까. 네.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임차 보증금만 하나 잘 알아주시면 돼요. 네. 임차 보증금. 물론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성 받으러움은 여기 장기를 빼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우리 강좌자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이라 해서. 그런데 장기 외상 매출금은 외상을 1년 이상 외상을 했다는 거예요. 받으러움이 장기성이라는 것은 만기가 1년 이후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외상이라는 것은 다음 달에 준다든가 뭐 적어도 2, 3개월 안에 이게 외상이지. 올해 4월 28일 날 거래를 하면서 내년 4월 28일 날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외상
요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의 없는 건데 그래도 혹시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거의 실제로는 안 쓰는 것들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임차 보증금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다. 자, 여러분 임차라는 건 뭐죠? 빌린다는 거잖아요. 임차한다, 빌린다. 빌리는데 보증금이 들어간대요. 우리가 건물 빌릴 때 임차 보증금을 요구하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거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인의 자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줬는데 왜 자산이죠? 만기 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왜 그러냐? 임차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받기 때문에 권리예요. 이거 임차 보증금 우리가 만기 때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입니다. 그럼 반대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나오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정 과목을 임대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임대인은. 그러면서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왜 비유동 부채냐?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보통이 뭐예요? 장기잖아요.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니까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 임차인은 찾아야 되니까 임차보증금, 비유동 자산. 그래서 비유동 자산, 임차보증금 할 때 임대보증금도 아예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부채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를 배운 사람은요. 임차와 임대를 구분해서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다 료자를 붙이면 임차료요. 뒤에 료를 붙이면 임대료인데 임차료는 비용. 개정 과목이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임차료를 지불했다. 임차료를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 임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았다. 임대료를 받았다. 해서 수익 처리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료를 지불했다 해서 비용 처리하고 개정 과목이 임차료, 임대료.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과 수익은 반대잖아요. 보증금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자산. 개정 과목이요. 임대인이 그걸 받으면 부채.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 차이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회계상 용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에서는 이걸 막 섞어서 쓰죠. 자기가 임차인인데 나 오늘 임대료 줬어 이렇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준 거고 받는 사람은 임대료를 받은 거고 이렇게 좀 우리가 개정 과목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서 쓰셔야 돼요. 부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게 다 끝났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공부를 다 했다는 것은 이론의 70%를 한 거예요. 나머지 30%가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왜 그러냐? 자산하면서 언급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앞에서 자산 공부할 때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어 공부했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어서 공부합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말한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유동부채를 보니까 유동부채가 50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50억을 갚아야 될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 2020년 12월 31일 2020년도 결산할 때 유동부채 합계가 50억 이렇게 써 있네요. 2021년도에 50억 당장 갚아야 되는 자산이다. 아니 부채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 유동부채하고 뭘 비교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유동자산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유동자산을 분자 밑에 유동부채를 분모로 넣어가지고 유동자산을 유동비율로 나눠봅니다. 나눴을 때 100% 이상이 나와야 돼. 예. 100% 이상이 나온다 하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이 더 같거나 많다는 겁니다. 부채보다, 유동부채보다. 그래야 적어도 그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겠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하고 또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같거나 유동자산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2021년 시작하면서부터 경영진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예. 언제 부도가 날지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갚아야 될 빚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예. 여러분들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예. 내가 올해 벌 수 있는 돈,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올해 지금 대출 만기 날짜가 쭈루룩 줄 서 있어요. 2월 달에 얼마 갚아야 되고 3월에 얼마 갚아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회사는 재무팀에서 매일 출근하자마자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릴 방법만 생각해요. 빨리 돈을 조달해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런 회사 재무팀은 정말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유동자산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유동부채는 줄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왜 이렇게 분류를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런 걸 왜 분류할까? 바로 이 재무 정보를 보고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뭔가 정보를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동부채의 의미가 무엇이고 유동자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딱 나눠보고서 이 회사에 내 나름대로 이 회사는 안전하다, 이 회사는 불안하다 분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유동부채 어떤 개정 과목이 있느냐? 첫째, 매입채무. 매입채무가 외상매입금입니다. 당장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하면서 2년 후에 주겠습니다. 그건 거의 떼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매입채무는 다음 달 아니면 2개월 후 이렇게 단기 채무입니다. 자, 볼까요? 자, 매입채무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이다. 매입채무는 우리가 매출채권의 상대적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공부할 때, 당좌자산 공부할 때 매출채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계정이 매입채무다. 매출채권이 뭐가 있었어요? 외상매입돈과 받으러. 매입채무는 외상매입돈과 지급으로. 비슷하잖아요. 개정과목 이름이. 자, 외상매입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반드시 상품이나 원재료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사고 외상으로 했다. 그걸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 왜냐? 상품에서 저 공기청정기는 저 사무실에 사용할 거예요. 사무실에 사용할 거라면 비품이죠. 비품을 매입하고 외상했다고 해서 외상매입금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 나와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이 외상매입금입니다. 네. 자, 볼까요? 매입 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 아, 이것도 오타가 있네.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돼 있죠? 매출이라고. 이걸 매입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그래야 되겠죠? 네,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개정 대변에 개입한다. 왜 대변에 개입할까요? 부채 증가는 대변이다. 거래의 8요소. 여러분 거래의 8요소가 머릿속에서 지금 다 새겨져 있죠? 부채 증가는 대변이에요. 그래서 외상을 매입하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기록해야지 차변에 외상 매입금 하면은 이게 돼버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면 뭐냐? 외상 대금을 갚았다 이거예요. 갚은 게 아니라 지금은 외상으로 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해.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을 샀으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원재료를 샀으면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 매입 시 분계 알아두시고. 자, 외상 대금을 갚았어요.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때 여기 대변에 발생한 부채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부채를 갚으려면 뭔가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없어져. 우리 외상매출금도 딱 이게 두 줄로 설명이 끝났죠. 외상매입금도 매입시, 그 다음에 지급시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이것도 어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출채권, 당좌자산의 매출채권 배울 때는 받으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으러음이라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했고 우리 회사는 받은 거예요. 지급어음은 뭐냐? 그 반대죠.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한 거예요. 거래처에다가. 자, 볼까요? 지급어음은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했을 경우 이때가 지급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무조건 약속어음 발행했다고 해서 지급어음이냐? 아니에요. 상품이나 원재료. 아까 위에서도 무조건 외상했다고 외상매입금? 식당에서 밥 먹고 외상해도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외상했으면 미지급금.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어음을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 그런데 우리 회사가 건물을 하나 사고 사무실에 사용하려고 건물을 사고 어음으로 결제해 줬어요. 지급어음 아니에요. 미지급금. 어음을 줘도 그때는 미지급금.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급어음이라는 개념 과목은 반드시 앞에 전제가 있다. 상품이나 원재료 사고 어음 발행한 거. 그것만 지급어음이다. 이런 거 여러분이 새겨서 이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데 왜 미지급금이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고 어음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 건물 사고 어음 발행했다.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를 사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미지급금이에요. 다 그냥. 그런 건 미지급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음을 발행했는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지금 매입 채무 부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다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 얼마, 차변에는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 얼마 해서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에서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음이 만기가 됐어요. 만기는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겠죠. 예. 그러면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 그리고 그 어음에 약속된 금액은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요. 당좌예금에서.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우리 회사 자산이 감소하고. 우리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면요. 그 대금이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상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대변이 당좌예금. 대변이 당좌예금. 어음을 발행하고 상품을 구입했다. 대변이 지급어음 됐다가 약속한 만기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어음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이때 빠져나가요. 약속한 날. 수표는 발행한 날 바로 빠져나가요. 근데 실제로 발행하는 날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회사 장부만 일단 빼놓고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다가 제출해야 그때 빠져나가요. 그리고 시차가 있어. 시차 그거는. 근데 어음은 만기 날 딱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매출 매입에서요. 상품 매출하고 외상한 것이 외상 매출. 상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것이 받으러음. 또 밑에 매입을 보면 상품 매입하고 외상 하면은 외상 매입금 부채.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예. 여기서 지급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걸 지우고 발행이라고 해주세요. 지급과 발행은 좀 다릅니다. 어음 발행.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에요. 왜 이 지급과 다르냐면 어음 지급이라는 것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면 이게 받으러음이에요. 받으러음. 받으러음을 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급어음은 반드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음 지급이 아니라 어음 발행.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상품 외의 것입니다. 자,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외상으로 했다. 미수금. 네, 미수금.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을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 예제 자동차 화물차 파는 거. 예. 이때 우리가 미수금 처리했죠. 1,500만 원. 예. 처분 금액을 외상으로 했잖아요. 상품 외의 거죠. 차량 운반구는. 그러니까 미수금 회계 처리했다는 것이죠. 자, 상품 외의 것을 팔고 외상했으면 미수금이에요. 또 상품 외의 것을 팔고 어음을 발행했어도 미수금이에요. 어음을 받았어도 예, 미수금. 그리고 매입 쪽에서 보면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서 외상거래하면 미지급금이에요. 그냥 마찬가지로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도 미지급금이에요. 예, 그래서 상품 외의 거래에서는 미수금 미지급금이라 하는 것이지 외상 매출이나 외상 매입 또는 받으러움 지급어음이라는 게 아니다는 거. 예, 요걸 여기서 확실히 구분을 해줬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단기에 개정 과목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니까 예, 지금쯤 머리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예. 지금 뭐 개정 과목이 지금 1, 20개가 아닙니다. 벌써 한 3, 40개 지금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지금 포화 상태. 네, 근데 어느 정도 하면은요, 이게 어느새 다 정리가 됩니다. 예, 정리가 되고 그렇게 뭐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예. 자, 부채 지금 우리 유동부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지급금 이 얘기 나왔죠.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면 미지급금이다. 여기 설명 나옵니다.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했다든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뭐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회식하고 외상한 거. 예. 그것을 뭐예요? 미지급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금은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입니다. 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대 1년 안에 갚는 거죠. 그걸 1년 넘어서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예, 미지급금은, 네, 외상거래가 미지급금 맞아요. 그런데, 이 미지급 비용, 요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결산 때 합니다. 이거 결산 때.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선급금, 선급비용 이것과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두 개가 다 부채입니다. 미지급금은 외상거래. 근데 미지급비용이라는 외상이 아니라 당기에 속하는 비용인데 결산일까지 당기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예. 뭐 지급하지 않아서 계상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하면은 그것을 미지급 비용으로 대체해야 돼요. 보험료는 선불이니까 미지급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료는 대부분 다 보험료 선불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없어요.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그러면 뭐가 미지급 비용이냐면요. 임차료 같은 것은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후불로 임차료를 주는 경우 마지막 12월 달은 항상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월세인데 매월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당월의 월세를 그 다음 달 5일 날이나 10일 날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는 임차료는 당기 비용으로 다 정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 12월 달 월세는 돈이 나가는 게 내년 1월 5일 날 나간단 말이에요. 5일 차이에요. 그러나 12월 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그걸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12월달 임차료가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임차료 50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500만 원 이 부채로 잡아놔요. 그러면서 언제 없어져요? 미지급 비용이 1월 5일 날 해바뀌어서 1월 5일 날 부채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 돈이 나가죠.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험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외상이고, 이거는 외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용을 후불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요. 여기 선급금, 선수수익 여기서부터 우리 내일 하면 되겠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